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세대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회장님? 무슨 회장? 그때 차 문이 열렸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며칠 전 한겨울 새벽, 눈 내리는 골목길에 쓰러져 있던 그 노숙자 할아버지. 제가 업어서 병원까지 데려다 줬던 바로 그 할아버지가 최고급 양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대한그룹 회장 강태준이다. 대한그룹, 한국 10대 재벌. 내가 나를 살렸어. 이제 내가 너를 살릴 차례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그날 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셔서 어떤 감동 사연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일주일 전 한겨울 새벽 3시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칼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낡은 패딩 점퍼 지퍼를 목까지 올렸습니다. 그래도 추위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름은 이수빈, 17살, 고등학교 2학년. 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로부터 3년 뒤 사라졌습니다. 수빈아, 엄마 금방 데리러 올게. 그 말을 남기고 떠난 어머니는 7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외할머니마저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친척이라고는 고모가 있었지만 고모는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할머니 통장 어딨어? 통장이요? 그래, 통장. 할머니가 몰래 모아둔 돈 있잖아. 어딨냐고. 고모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없어요. 할머니 병원비로 다 썼어요. 뭐? 다 썼다고? 고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이수빈. 내가 빼돌린 거지? 응? 내년이 할머니 돈 다 해먹은 거잖아. 아니에요, 고모. 정말 병원비로. 짝! 고모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할머니 영정 사진 앞에서 이 거지 같은 년이 끝까지 거짓말이야? 부모도 없는 게 도둑질까지 해? 저는 뺨을 감싸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즉, 더러워서 내 꼴 보기 싫으니까 연락하지 마. 알았어? 고모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좁은 방. 보일러는 자주 고장났습니다. 겨울에는 입김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곳이 제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비 월 80만 원. 그 돈으로 월세 내고 밥 먹고 학교 다녔습니다. 항상 모자랐습니다. 학교도 지옥이었습니다. 이수빈, 또 지각이야? 담임 선생님이 반 전체가 듣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벌써 몇 번째니? 어려운 거 아는데 그게 지각 핑계가 되니? 다른 애들한테 피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반장 김혜린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수빈이 냄새 때문에 옆에 앉기가 힘들어요. 자리 좀 바꿔주세요.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조용히 해. 수빈아, 위생관리 좀 해라. 친구들이 불편해하잖아. 담임 선생님은 저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이 망신을 줬습니다.
쉬는 시간.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혜린과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어머, 거지가 여기 숨어 있었네? 야, 여기 냄새나. 거지가 울고 있으니까 냄새가 더 심해진다. 너 부모한테도 버림받았다며? 당연하지. 누가 이런 년을 키우고 싶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혜린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이수빈. 내일부터 내 과제 대신해. 알았어? 대답 안 해? 아, 그래. 너 알바하잖아. 편의점이라며? 김혜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야, 내가 그 편의점에 전화해서 난리 칠 수도 있어. 알바생이 손님 돈 훔쳤다고. 그럼 넌 잘리는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잘 생각했네. 거지 주제에. 김혜린이 제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더럽게 약하기도 하지. 그들은 웃으면서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새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편의점에서 7시간 동안 서서 일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손은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자야지.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한쪽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뭐야 저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 위에 그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할아버지 볼을 만져봤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안 돼, 이러다 죽겠다. 저는 급하게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위치가 어디예요? 119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성북구 정릉동이요. 정릉시장 근처 골목이에요. 알겠습니다. 구급차 보낼게요. 환자 상태가 어때요? 할아버지가 의식이 없어요. 얼굴이 파래요. 숨은 쉬는 것 같은데. 지금 폭설로 출동이 많이 밀려 있어요. 최대한 빨리 보낼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네. 얼마나 걸려요? 지금 상황으로는 40분에서 1시간 정도요. 1시간이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금 얼어 죽을 것 같은데 1시간을 어떻게 기다려요? 죄송합니다. 폭설로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요. 최대한 서두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40분에서 1시간. 이 추위에 1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쓰러진 할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몸 위로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얼어 죽겠다. 저는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몸 위에 덮어드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가 저를 덮쳤습니다. 이 얇은 니트 하나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보다 할아버지가 더 급했으니까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구급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못 기다리겠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1시간을 여기서 기다리면 할아버지는 죽습니다. 직접 병원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입에서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드세요? 할아버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지는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버텨요. 제가 병원 데려다 드릴게요. 저는 할아버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팔을 제 어깨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일어섰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버텨요, 할아버지. 저는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큰 길이 나왔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도와주세요. 이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저는 간절하게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노숙자잖아. 남자는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그런 거지 같은 거 내가 왜 도와. 더러워. 남자는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코트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저기요, 제발 도와주세요.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코를 막았습니다. 어머, 냄새. 노숙자야? 싫어. 가까이 오지 마. 여자는 빠른 걸음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아니, 거의 끌다시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보다 몸집이 컸습니다. 제 체중의 2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눈 쌓인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할아버지까지 부축하니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제 눈앞이 흔들리는 거였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발 내딛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드디어 빨간 십자가 불빛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다 왔다. 할아버지, 다 왔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병원 응급실 문을 밀었습니다. 쾅!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를 아는 채로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응급실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났네. 간호사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지금 치료 중이야. 간호사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근데 너 저 노인 뭐야? 가족이야? 아니요. 길에서 쓰러져 계셔서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고. 간호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보호자가 없다는 거네. 노숙자인가 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치료부터. 간호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치료비는 누가 내? 노숙자 데려다 놓고 돈은 누가 내냐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치료비.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했는데 입원이 필요해. 저체온증이 심해. 근데 보호자도 없고 신원도 확인 안 되고.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 없으면 치료 못해. 병원도 자선단체가 아니거든.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지갑 안에는 5만 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3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번 달 남은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8만 원이요. 이거 받아주세요. 간호사가 피식 웃었습니다. 8만 원? 그걸로 뭘 하라고? 응급 처치비만 해도 몇십만 원이야. 그래도 일단 이거라도요. 제발이요. 저는 두 손으로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진짜 모르는 사람 맞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그냥 못 본 척 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러다 돌아가시면 제가 그냥 지나친 거잖아요. 간호사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돈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것만 받을게. 나머지는 나중에 어떻게든 해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패딩 점퍼도 없이 얇은 니트 하나만 입고 몸이 떨렸습니다. 추웠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할아버지만 괜찮으면 됐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체온증 환자 보호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요. 보호자는 아닌데. 그 할아버지 데려온 사람이에요. 의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다행이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야, 환자가 깨어났어. 너 보고 싶대. 정말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간호사를 따라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까 그 파랗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구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야. 할아버지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다 봤어. 내가 점퍼 벗어서 덮어주는 거, 눈길에 나를 업고 가는 거, 다 봤어. 의식이 있으셨어요? 희미하게. 눈은 못 떴지만 다 느꼈어.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도 다 들었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럽다고, 거지 같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너는 달랐어.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너는 멈춰섰어. 점퍼까지 벗어줬어. 이 추운 날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특히 요즘 세상에는.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가야.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울컥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가야. 할아버지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점퍼는 어디 갔어? 이 추운 날에 그것만 입고 있으면 어떡해. 그게.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덮어드렸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얇은 니트 하나만 입고 나를 업어왔단 말이야? 할아버지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가야, 너 감기 걸리겠다. 어서 따뜻한 데 가 있어.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더 중요하죠. 이 녀석아. 할아버지가 피식 웃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보다 내가 더 중요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 목숨에 늙고 젊고가 어딨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이수빈이요. 수빈이. 좋은 이름이네.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넌 참 따뜻한 아이구나. 마음이 따뜻해.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더럽다고 했습니다. 냄새난다고 했습니다. 거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처음 보는 저를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수빈아. 할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응? 아, 네. 너 혹시 힘든 일 있니? 저는 움찔했습니다. 왜요? 그냥 내 눈을 보면 알 것 같아서.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던 눈이야. 혼자 많이 버텨왔던 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울어도 돼.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참지 않아도 돼, 아가야. 그 한마디에 저는 터져버렸습니다. 흑흑.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 엄마가 떠났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혼자 삼켰습니다. 고모에게 맞았을 때도, 학교에서 왕따 당했을 때도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앞에서는 그냥 터져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울어. 실컷 울어.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할머니 손길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그치고 나서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뭐가 미안해.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울고 싶을 때 우는 게 사람이야.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할아버지 푹 쉬세요. 잠깐. 할아버지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연락처 좀 줘. 네. 나중에 연락하고 싶어서. 은인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했잖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할아버지께 제 전화번호를 적어드렸습니다. 그래, 기억할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빈아, 정말 고마워. 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은혜라니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요. 당연한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가는 길 조심하고, 몸 따뜻하게 하고. 네, 할아버지도 빨리 나으세요.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니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눈은 그쳐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얇은 니트 차림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춥긴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래, 이런 거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면 이런 기분이 드는 거구나. 생활비 8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점퍼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번 달 어떻게 버틸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았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아니, 평소보다 더 힘든 하루였습니다. 간밤에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니 새벽 6시였습니다.
2시간 눈 붙이고 학교에 갔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게다가 점퍼가 없었습니다. 얇은 니트 위에 교복 재킷만 걸쳤습니다. 등굣길이 지옥이었습니다.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추워. 저는 두 팔로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마자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야, 쟤봐. 미쳤나? 이 추운 날에 저것만 입고 왔어? 진짜 거지네. 패딩도 없나 봐.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때 김혜린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 이수빈. 내 과제했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에 과제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게 어젯밤에 일이 있어서. 뭐? 김혜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일이 있어서? 그래서 안 했다고? 미안해. 오늘 저녁까지 할게. 아. 김혜린이 제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변명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거지가 감히 변명을 해? 김혜린이 제 어깨를 밀었습니다. 저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어젯밤에 뭔 일이 있었는데? 응? 말해봐. 그냥 아픈 사람이 있어서. 아픈 사람? 누가? 내 상상 속 가족?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제 가족 없잖아. 맞아, 상상 속 가족이래. 병원비는 뭘로 냈대? 거지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인데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였습니다. 야, 이수빈. 김혜린이 제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점심시간까지 안 하면 알지? 김혜린이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편의점에 전화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알겠어. 잘 생각했네. 김혜린이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해서 떨리는 건지, 추워서 떨리는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급식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김혜린 과제를 하느라 밥을 굶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하지만 과제가 급했습니다. 알바를 잃으면 저는 끝이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과제를 끝냈습니다. 김혜린에게 건넸습니다. 김혜린이 과제를 훑어봤습니다. 뭐야, 이게 다야? 응, 다 했어. 분량이 적잖아. 선생님이 A4 2장이라고. 퍽. 김혜린이 과제물로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말대답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부터는 3장으로 해. 알았어? 알겠어. 그리고 내일 영어 숙제도 있어. 까먹지 마. 김혜린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빈 교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니까요. 방과 후 저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야간 알바가 있었습니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7시간 근무, 시급 9,860원, 하루에 69,020원, 한 달이면 8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습니다. 월세 30만 원, 공과금 5만 원, 교통비 5만 원, 나머지 40만 원으로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루에 13,000원, 한 끼에 4,000원도 안 됐습니다. 그나마도 이번 달은 8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병원비로 다 썼으니까요. 어떡하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달 남은 날은 20일.
남은 돈은 영원. 월급날까지 보름. 보름 동안 뭘 먹고 살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왔어? 사장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무뚝뚝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너 왜 그렇게 입고 다녀? 패딩은? 아, 그게.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뭐, 이 추운 날에? 사장님이 혀를 찼습니다. 야, 잠깐 기다려. 사장님이 뒤쪽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왔습니다. 손에 낡은 패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내 옛날 거야. 안 입는 건데 너 입어. 네.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냥 주는 거야. 버리려고 했던 거니까. 사장님이 패딩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얼어 죽으면 알바는 누가 해. 무뚝뚝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밤 12시, 편의점에 손님이 없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 고파서 속이 쓰렸습니다. 참아. 며칠만 참으면 돼.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물이라도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굳어버렸습니다. 어머, 여기서 일했네? 김혜린이었습니다. 옆에는 친구들 3명이 있었습니다. 안녕, 거지야. 김혜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혜린 무리가 편의점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과자를 집고, 음료수를 집고, 도시락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로 왔습니다. 계산해. 저는 물건을 찍었습니다. 15,800원입니다. 김혜린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밖에 없는데. 그건 부족해요. 그래서 김혜린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내가 내. 네. 못 들었어? 내가 대신 내라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아. 김혜린이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거지가 말이 많네. 편의점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제 병원비로 다 썼으니까요. 없어.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돈이 없어요. 김혜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이수빈.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없어서. 됐어. 김혜린이 물건들을 카운터에 쏟아버렸습니다. 과자 봉지가 터졌습니다. 음료수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치워. 김혜린이 말했습니다. 이거 치우고 내일 돈 준비해. 알았어? 김혜린 무리가 웃으며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딸랑.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쏟아진 음료수, 터진 과자, 이걸 다 제 돈으로 물어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꿇고 바닥을 닦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을 닦는 걸레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새벽 3시, 저는 편의점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또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으실까? 문득 어젯밤 할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따뜻했던 손길, 울어도 되라고 했던 목소리, 그 기억만이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그래, 포기하면 안 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지만 솔직히 그 언젠가가 정말 올지 저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옥 같은 며칠이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밥을 굶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그것도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으로 때웠습니다. 사장님이 몰래 챙겨주신 거였습니다. 야, 이거 버리는 거니까 내가 먹어. 사장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뚝뚝했지만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진짜 굶어 죽었을 겁니다. 학교는 여전히 지옥이었습니다. 김혜린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야, 이수빈. 오늘 내 가방 들어. 야, 이수빈. 화장실 청소해. 야, 이수빈. 이거 복사 떠와.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잃으면 저는 끝이니까요. 그게 제 전부니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과 후 저는 터덜터덜 학교를 나섰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먹어서 어지러웠습니다. 빨리 편의점 가야 하는데 저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학교 앞에 뭔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세 대였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뭐야, 저거. 저는 멈춰섰습니다. 학교 앞에 저런 차가 올 일이 없었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저거 뭐야? 대박, 저거 벤츠 아니야? 세대나? 누구 부모님이야? 저도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차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제 쪽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남자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이수빈 양 맞으시죠? 네.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회장님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회장? 저를 왜? 잠시 저희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남자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야, 저거 이수빈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뭐야? 거지가 왜 저런 차에서? 회장님? 무슨 회장? 저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기,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뒷좌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그 얼굴, 분명히 그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전 한겨울 새벽, 눈 내리는 골목길에 쓰러져 있던 그 노숙자 할아버지, 제가 업어서 병원까지 데려다 줬던 그 할아버지가 고급 양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수빈아.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지? 이게 뭐지? 그때 골목에서 봤던 할아버지는 누더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냄새도 났습니다. 누가 봐도 노숙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최고급 양복, 금태 안경,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타거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놀랐지?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명해 줄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강태준이야. 강태준.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이지.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한그룹. 한국 10대 재벌. 자동차, 건설, 반도체, 유통. 안 하는 게 없는 대기업. 그 회장이 며칠 전 제가 구한 그 노숙자 할아버지라고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말이 안 돼?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왜 그 꼴로 길에 쓰러져 있었는지 궁금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연이 있어. 할아버지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긴 얘기야. 나중에 천천히 해줄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차가 어딘가에 멈췄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초고층 빌딩. 대한그룹이라는 글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본사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수빈아. 저는 할아버지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 버튼에 50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50층. 엘리베이터가 움직였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5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여기가 내 집무실이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어제까지 저는 굶고 있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대한그룹 회장실에 서 있었습니다. 앉아라. 할아버지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수빈아. 네. 내가 왜 너를 찾았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어. 그건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았어. 전혀. 할아버지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날 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나쳤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럽다고 했지. 거지 같다고 했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지.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지나갔던 사람들. 하지만 너는 달랐어.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멈춰섰어. 내 점퍼를 벗어서 나한테 덮어줬어. 눈길에 나를 업고 병원까지 갔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전 재산 8만 원을 내 치료비로 냈어. 저는 눈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살렸어, 수빈아. 저는 그냥 그 은혜 내가 갚을 거야.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살릴 차례야.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 제대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수빈아. 할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도와주시다니요? 내 삶을 바꿔주고 싶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제 삶을 바꿔주신다고요? 그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내가 왜 그날 밤 그 꼴로 길에 쓰러져 있었는지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궁금하지 않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너무 궁금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이 왜 노숙자처럼 골목에 쓰러져 있었을까요? 일주일 전이었어.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어. 배신이요? 그래, 배신. 할아버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아들한테.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들이요? 강현우. 내 외아들이야. 할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놈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회장 자리가 탐이 났던 거야.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산다고 생각한 거지. 할아버지가 창문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사람을 보냈어. 사람이요? 나를 납치하라고. 그리고 없애라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와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어. 할아버지가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갑자기 차가 멈췄어. 운전기사가 돌아보더니 웃더라고. 할아버지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놈들이 나를 차에서 끌어냈어. 두들겨 팼지. 할아버지가 자신의 옆구리를 만졌습니다. 갈비뼈가 2대 부러졌어. 어떻게? 정신을 잃었어. 눈을 떠보니 쓰레기장이더라고. 할아버지가 피식 웃었습니다. 옷도 바꿔 입혀놨더라. 완전히 노숙자처럼. 저는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쓰러져 있던 할아버지. 그게 이런 사연이었던 거였습니다. 거기가 어디였는데요? 성북구 어딘가였어. 정확히는 모르겠더라.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떠보니 새벽이었어.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을 수는 없잖아. 할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어서라도 사람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로 기어갔어. 눈길을 기어서.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어. 1시간? 2시간?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큰 길로 나가면 누군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 큰 길에서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피해가더라. 할아버지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거지라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명도 안 멈추더라. 다들 바쁜 척, 못 본 척 지나갔어. 그래서 다시 기어갔어. 골목 쪽으로.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서 쓰러진 거야.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저는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가로등 아래 쓰러져 있던 할아버지. 파랗게 질린 얼굴.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손. 그때 포기했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눈 속에서 얼어 죽는구나.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75년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 할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나타났어. 근데 할아버지, 저는 궁금했던 걸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신 거예요? 아, 그거.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고 나서 간호사한테 전화 좀 빌렸어. 전화요? 비서실장 번호는 외우고 있거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전화하니까 비서실이 발칵 뒤집어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만에 병원에 사람들이 몰려왔어. 경호원, 의료진, 비서들.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 뭔데요? 널 찾은 거야.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병원 CCTV 확인하고 내 얼굴 찾고 신원 조회하고 그렇게 찾으신 거예요? 그래. 사흘 걸렸어.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널 찾는 게 가장 급했거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마워, 수빈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날 밤 죽었어. 수빈아.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저는 정말 그냥 나를 구한 사람은 너뿐이었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십 명이 지나갔어. 다 외면했어.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너는 달랐어.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너는 점퍼를 벗어줬어. 눈길에 나를 업었어. 병원비까지 냈어. 그건 8만 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봤어. 그게 내 전 재산이었다면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넌 가진 게 없으면서 다 줬어. 할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너는 몰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못 본 척할 수 없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대단한 이유야. 할아버지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라.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빈. 그 아래로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신상조사 자료야.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조사하셨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알아야 했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를 도와주려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했거든.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제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것,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것, 고모에게 구박받은 것,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것,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 것,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에 사는 것, 전부 다요. 많이 힘들었구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누구한테도 기댈 곳 없이 혼자 버텨왔구나. 할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아도 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빈아, 나는 내가 내 손녀가 됐으면 좋겠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녀요? 그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입양하고 싶어? 그게 무슨...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많이 생각했어.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아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이 그랬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너는 달랐어.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남도 아닌 완전한 타인이 나를 살렸어. 할아버지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수빈아.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이야. 내 손녀가 되어줘.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 같은 게 어떻게, 너 같은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같은 아이가 필요해. 할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 남을 위해 자기 것을 내줄 수 있는 아이. 할아버지가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 회사를 이끌어야 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를요? 그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한그룹의 후계자. 그게 바로 너야.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어제까지 저는 굶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비로 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거지라고 불리며 괴롭힘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대한그룹 후계자라고요? 너무 갑작스럽지?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도 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자. 그때 대답해줘도 돼. 할아버지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수빈이를 집까지 바래다 줘. 그리고 할아버지가 잠시 멈췄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수빈이한테 필요한 것들 준비해.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건물을 나섰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저는 자신의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대한그룹 후계자.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제 집 앞에 멈췄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 곰팡이 냄새가 나는 좁은 방.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아, 네. 저는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정말 괜찮은 걸까? 나 같은 게 그런 자리에 앉아도 되는 걸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앞날이 기대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확히 8시, 검은 승용차가 제 집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가씨. 운전기사가 인사했습니다. 아가씨,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릴까요? 네. 회장님께서 오전에 학교에 함께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학교요? 네, 아가씨. 차가 학교 앞에 멈췄습니다. 검은 승용차 세대. 학교 앞이 술렁거렸습니다.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야, 저거 뭐야? 어제도 왔던 차 아니야? 대박, 또 왔어? 저는 차 안에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옆차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내렸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경호원들이 둘러쌌습니다. 수빈아, 내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야, 저거 이수빈 아니야? 맞아, 이수빈이야. 뭐야? 저 거지가 왜 저기서 내려? 그때였습니다. 야, 이수빈.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혜린이었습니다.
김혜린이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야, 이수빈. 너 뭐 하는 거야? 김혜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뭔 차를 타고 와? 웃기게. 김혜린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 혹시 저 차 기사 딸이야? 운전기사?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맞다, 거지가 기사 딸이래. 그래서 저렇게 숟가락 빨려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아무 말 못하고 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니야. 저는 똑바로 김혜린을 바라봤습니다. 뭐? 김혜린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니라고? 그때 할아버지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냐? 할아버지가 김혜린을 바라봤습니다. 네. 김혜린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피식 웃었습니다. 나는 강태준이다. 김혜린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준이요? 대한그룹 회장 강태준.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네. 대한그룹이요? 김혜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내 손녀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김혜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녀요? 그래, 손녀.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유일한 후계자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대한그룹 후계자? 야, 이수빈이 대한그룹 후계자래. 미쳤어. 진짜? 김혜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뭘 몰랐어? 할아버지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수빈이한테 한 짓 읽어봐. 네. 비서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혜린 17세. 2학년 3반. 김혜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첫 번째, 이수빈 학생에게 과제를 강제로 대신 시킴. 총 47회.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두 번째, 이수빈 학생에게 금품을 갈취함. 총 금액 약 85만 원. 85만 원? 학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세 번째, 이수빈 학생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파손하고 대금을 이수빈 학생에게 전가함. 비서실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네 번째, 이수빈 학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언어폭력, 신체폭력 행사. 비서실장이 서류를 접었습니다. 증거 자료는 CCTV 영상,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서로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혜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학교 폭력이 아니라 범죄야. 할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요죄, 공갈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김혜린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성인이었으면 감옥 갔어. 할아버지가 한 발 다가갔습니다. 근데 미성년자라 봐주는 거야? 김혜린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할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빈이가 너한테 살려달라고 했을 때 넌 뭐라고 했어? 김혜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지가 말이 많다고 했지? 거지 주제에 변명하냐고 했지? 할아버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내가 거지처럼 바닥에 앉아 있구나. 김혜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흑흑. 그때였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년 여자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린아. 김혜린 엄마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김혜린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아 있는 김혜린을 봤습니다. 예린아, 왜 바닥에 앉아 있어? 김혜린 엄마가 김혜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검은 승용차, 경호원들, 정장 입은 사람들. 뭐야, 이게 다 뭐야? 김혜린 엄마가 당황했습니다. 누가 우리 예린이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김혜린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사과해.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할아버지가 피식 웃었습니다. 가만 안 둔다고? 뭐야, 당신은 누구야? 김혜린 엄마가 할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우리 예린이가 뭘 잘못했다고 바닥에 앉혀놔. 나는 대한그룹 회장 강태준이야. 김혜린 엄마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대한그룹이요? 그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 딸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으면 이거 봐. 할아버지가 비서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편의점 CCTV 영상이었습니다. 김혜린이 물건을 바닥에 쏟아붓는 장면. 치워. 이거 치우고 내일 돈 준비해. 알았어? 김혜린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학교 화장실이었습니다. 야, 이수빈. 내일부터 내 과제 대신해. 알았어? 야, 내가 그 편의점에 전화해서 난리 칠 수도 있어. 알바생이 손님 돈 훔쳤다고. 김혜린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더 볼까?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수십 개 더 있어. 김혜린 엄마 다리가 풀렸습니다. 예린아, 이게 사실이야? 김혜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해. 김혜린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네. 김혜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혜린 엄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린 엄마가 땅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우리 예린이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나한테 빌지 마. 할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빈이한테 빌어. 김혜린 엄마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가씨, 제발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김혜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빈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모녀가 나란히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솔직히 통쾌했습니다. 나를 거지라고 불렀던 애가, 나를 때리고 돈을 뜯었던 애가 지금 내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속이 시원해야 했습니다. 복수가 이루어진 거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김혜린을 보니까 예전에 내가 떠올랐습니다. 고모한테 맞고 바닥에 쓰러졌던 나. 화장실에서 김혜린한테 밀려서 넘어졌던 나. 나도 저렇게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무너지는 기분이었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일어나. 제가 말했습니다. 네. 김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어나라고.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혜린이 멍하니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잡아. 김혜린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김혜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는 내가 한 짓 아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혜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복수는 안 할 거야. 네. 김혜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처럼 살고 싶지 않거든. 저는 김혜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남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삶. 그런 건 안 싫어. 김혜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
김혜린 엄마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빈이는 용서했지만 나는 아니야. 김혜린 모녀가 굳어졌습니다. 내 손녀한테 한 짓 대가는 치러야지. 할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갈취한 돈 85만 원. 10배로 갚아. 10배요? 850만 원. 일주일 안에. 김혜린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갚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김혜린을 바라봤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될 거야. 각오해. 김혜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학이든 퇴학이든 거기서 결정하겠지. 할아버지가 돌아섰습니다. 교장실 가자. 교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교장 선생님이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이사장님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담임 불러. 네. 네. 교장 선생님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2학년 3반 담임 선생님? 네, 지금 당장 교장실로 오세요. 네, 빨리요. 5분 후 담임 선생님이 교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 담임 선생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교장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경호원들, 비서실장, 그리고 이게 뭐죠? 담임 선생님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앉아.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앉으라고 했어. 담임 선생님이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당신이 이수빈 담임이지? 네, 그렇습니다만. 담임으로서 이 학생한테 뭘 해줬어? 담임 선생님이 움찔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 학생이 왕따 당하는 거 알았어? 담임 선생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알고도 모른 척한 거야? 담임 선생님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교사 자격 없어.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담임 선생님이 소리쳤습니다. 학교 일의 간섭이야.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나는 대한그룹 회장 강태준이야. 담임 선생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네, 대한그룹이요? 그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재단 이사장하고 친해. 담임 선생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 학생이 왜 지각하는지 알아?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건 야간 알바를 해서야. 새벽까지 일하고 2~3시간 자고 학교 왔어. 담임 선생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가 없어서 혼자 돈 벌어서 살아야 했거든. 할아버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학생한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반 전체 앞에서 망신을 줘? 죄송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매번 그랬어. 할아버지가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학생 인권 침해, 교사 윤리 위반, 여기 다 정리되어 있어. 담임 선생님 손이 떨렸습니다. 교육청에 민원 넣으면 당신 어떻게 될 것 같아? 담임 선생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이요. 나한테 빌지 마. 할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빈이한테 빌어. 담임 선생님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수빈아. 선생님이 잘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담임 선생님이 이마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제발 한 번만 봐줘. 저는 담임 선생님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에 저를 망신줬던 그 선생님이 지금 제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선생님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만, 저는 담임 선생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저 같은 학생이 있으면 외면하지 마세요. 담임 선생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힘든 학생일수록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게 선생님이 할 일 아닌가요? 담임 선생님이 한참 동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담임 보직 해제해. 네,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해. 매달 보고서 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빈아, 가자. 저는 할아버지를 따라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이수빈이 대한그룹 후계자래. 김혜린이 무릎 꿇었대. 담임도 빌었대.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학교를 나서려는 순간 정문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만요. 대한그룹 후계자가 이 학교 학생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숨겨진 손녀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를 돌아봤습니다. 수빈아. 네. 준비됐니?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세상에 제 얼굴이 알려지는 겁니다. 대한그룹 후계자로서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자.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기자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이제 저는 달랐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잘했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복수하지 않은 거. 그게 진짜 이기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응? 왜 저한테 복수 안 하냐고 물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복수한 적이 있거든. 복수요? 그래. 나를 배신한 사람한테. 할아버지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는 통쾌했어. 속이 시원했지. 근데 나중에 후회했어.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상대만 망하는 게 아니야. 나도 같이 망가지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그걸 벌써 알았구나. 할아버지가 제 머리를 쓸어주셨습니다. 대단한 아이야.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가 대한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빈아. 네. 오늘 저녁에 중요한 사람 만날 거야. 누구요? 할아버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아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강현우요? 그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만나기로 했어. 저는 긴장됐습니다.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드디어 만나는 겁니다. 저녁. 차가 경찰서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되니?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사가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면회실 앞에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형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면회실 한쪽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강현우, 할아버지의 아들. 저를 죽이려고 했던 남자. 아니,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남자. 아버지. 강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왜 왔어? 강현우가 물었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현우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전현이 그 거지야? 저는 움찔했습니다. 거지가 내 자리를 뺏었다며? 강현우가 비웃었습니다. 입 조심해. 할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 입 조심하라고? 강현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나간 거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년을 후계자로 만들어? 그 피 섞인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강현우 웃음이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강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피가 뭔 소용이야? 강현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랬잖아. 강현우가 소리쳤습니다. 뭘? 나를 무시했잖아. 평생? 강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비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강현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뭐였어? 응? 강현우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회사밖에 모르는 아버지. 나는 안중에도 없었잖아. 어릴 때 운동회 한번 와본 적 있어? 생일 축하해 준 적 있어? 강현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항상 혼자였어. 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아버지가 만든 거라고. 강현우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면회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뭐? 내 말이 맞아. 강현우가 굳어졌습니다. 내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회사에 미쳐서 너를 돌보지 못했어. 강현우 눈이 커졌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작 이 말을 했어야 했는데. 강현우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래, 소용없지.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널 망쳤어. 그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할아버지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살인이 정당화되지는 않아. 강현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넌 날 죽이려고 했어. 친아버지를. 그건 내 선택이었어. 내 잘못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라. 강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 시작해. 강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도와주지는 않겠지만 막지도 않을 거야. 할아버지가 돌아섰습니다. 안녕, 현우야. 저는 할아버지를 따라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강현우를 돌아봤습니다. 강현우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뭘 봐, 거지년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부모한테 버림받았어요. 강현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7살 때 떠났고 어머니는 10살 때 사라졌어요. 원망했어요. 많이. 왜 나를 버렸냐고. 저는 강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나쁜 짓 해도 되는 이유는 안 되더라고요. 강현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를 살려줬어요. 길에 쓰러진 노숙자를 구해준 저를 그분은 가족으로 받아주셨어요. 저는 한 발 다가갔습니다. 어쩌면 그분도 변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강현우 눈이 흔들렸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 그분도 원했던 거 아닐까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감옥에서 나오시면 다시 만나요. 저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강현우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대단하구나. 네. 현우한테 한 말. 나도 못할 말이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그게 대단한 거야.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가자.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먹자. 네.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걸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반지하 원룸에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거실, 따뜻한 방,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 처음으로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학교도 옮겼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좋다는 사립학교, 그곳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도 그만뒀습니다. 사장님께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야, 잘 됐다며? 사장님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저 버티지 못했어요. 사장님이 어색하게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사장님이 뒤를 돌아섰습니다. 잘 살아.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장님 등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분도 제 은인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고모가 서 있었습니다. 수빈아. 고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굳어졌습니다. 고모. 그래, 고모야. 우리 수빈이 보고 싶어서 왔지. 고모가 저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왜 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고모가 조카 보러 왔는데. 고모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수빈이가 대한그룹 후계자가 됐다며? 고모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저는 고모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장례식장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뺨을 때리던 손. 더러워서 내 꼴 보기 싫으니까 연락하지 마. 그렇게 말하던 얼굴. 고모. 응? 할머니 장례식 때 한 말 기억해요? 고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그건 고모가 더듬거렸습니다. 그때는 고모가 힘들어서 그랬어. 이해해줘. 이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저 뺨 때린 것도요? 할머니 영정 앞에서? 고모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이거지 같은 년이 끝까지 거짓말이야? 부모도 없는 게 도둑질까지 해?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고모가 한 말이에요. 고모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빈아, 그건 정말 미안해. 고모가 잘못했어. 고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봐줘. 응? 고모가 잘못했어. 저는 고모를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래도 피부치니까, 유일한 친척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고모. 응. 말해. 저 돈 없을 때는 연락 끊더니 돈 생기니까 찾아왔네요.
고모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게 맞잖아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장례식 때 저한테 한 짓, 저 평생 안 잊어요. 고모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수빈아, 제발.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우리는 남입니다. 고모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수빈아, 한 번만 봐줘. 고모가 잘못했어.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고모의 울음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지 않았습니다. 열 이유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경비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씨, 그 여자분 계속 안 가시는데요. 내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모가 경비원에게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나 친척이라고, 수빈이 고모라고, 고모의 외침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피부치인데, 그래도 고모인데,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피가 다가 아니라는 걸.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걸.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새 학교에서의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거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으스대지 않았습니다. 지위가 높아졌다고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부자는 겸손한 사람이야.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빈아, 잠깐 얘기하자. 저는 할아버지 집무실로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앉아라.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서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현우 얘기야. 저는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재판 끝났어.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징역 7년 선고받았어. 7년이요? 그래. 살인 미수치고는 적게 받은 거야.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봐달라고 했거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면회 갔을 때 내가 한 말 있잖아. 네. 현우가 그 말 계속 생각한대.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이요? 어쩌면 그분도 변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 말.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현우가 그러더라. 처음으로 생각해봤대. 할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아버지 탓만 했는데 자기 잘못도 있었다고. 내가 바꿔놨어.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못한 걸 내가 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그게 내 힘이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게 진짜 리더의 자질이야. 6개월 후 저는 20살이 됐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경영학과 대한그룹 후계자로서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바빴습니다.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로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가씨. 직원들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바닥을 닦고 계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로 바닥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주머니. 청소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 아가씨. 아주머니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요, 그냥. 저는 아주머니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힘드시죠? 네. 아, 괜찮습니다. 아주머니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제 손도 예전엔 저랬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할 때. 수고하세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눈이 커졌습니다. 아, 아가씨가 왜 저한테? 당연한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이 건물이 깨끗한 거잖아요. 아주머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저는 일어나서 다시 걸었습니다. 뒤에서 아주머니가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변하지 않겠다고.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1년 후, 어느 날 저녁,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빈아, 네, 할아버지.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기억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겨울 새벽이었죠. 그래. 눈이 펑펑 내리던 밤이었지.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넌 어땠어? 그냥.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너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남들이 외면할 때 손 내미는 사람. 그게 진짜 리더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돈이 많아져도, 지위가 높아져도 그 마음 잃지 마. 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저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처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모도, 돈도, 희망도.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족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라는 가족이. 할아버지. 응? 감사해요. 뭘? 제 손 잡아주셔서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나야말로 고맙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손 잡아줬잖아. 저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많습니다. 외면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짓밟는 사람. 하지만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도 있습니다. 손 내미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함께 걸어주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 어둠 속에서 손 내미는 사람. 그게 제가 살고 싶은 삶이니까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버림받아서 원망했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가족이 됐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제 옆에 서셨습니다. 뭐 생각해? 그냥요. 감사하다고요. 저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만나서 다행이에요. 나도. 할아버지가 제 머리를 쓸어주셨습니다. 너 만나서 다행이야.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눈이 마치 새로운 시작처럼. 끝.